자, 인사합시다. 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본 이론, 우리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경제론을 끝낼 건데, 오늘 하는 수업이 우리 부동산학에서 가장 어렵다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랑, 그리고 이제 투자론 제일 마지막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화폐 시간 가치 계산 요 파트랑 오늘 하는 이제 수요의 변화, 균형, 탄력성까지 해는 요 내용들이 우리 부동산 학교론 전체 범위에서도 양대산맥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오늘 수업이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요, 그냥 이렇게 keep going, 그냥 계속 넘어가시는 거예요. 넘어갔다가 다시 와서 반복, 다시 와서 반복,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하실 때 중간중간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실강을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했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반복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중간중간 이렇게 이해 안 된다고 스톱 한다고 해서, 내용을 판다고 해서 갑자기 해결되지는 않으니까 다 진행을 하고 다시 와서 반복, 다 진행을 하고 다시 와서 반복, 요 과정이 자기học 시험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복 방법이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겁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뭐 한 번에 이해되시는 분들은 참 좋고요, 한 번에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니까 여기서 좌절하거나 그래서 뭐 공부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다. 자, 교재는 76쪽을 일단 펴십니다. 76쪽 펴시고 지난주에 했던 거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면, 지난주 이런 거 있었죠. 해당제와의 가격이 변해서 곡선상에서 점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면, 해당제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이 이동하는 게 수요의 변화다. 그래서 곡선이 우측으로 가면, 우상향으로 가면 수요 증가, 좌측, 좌하향으로 가면 수요 감소인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수요 변화가 중요합니다.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해당제와의 가격 하나밖에 없으니까 공부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해당제와 가격 이외, 그래서 무수히 많은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8개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은 이 8개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에 있는 8개 수요, 왼쪽에 증가 요인이 있고 오른쪽에 감소 요인이 있는데, 사실 이 8개만 다 정리가 되셔도요, 시험 문제에서 틀리는 경우는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요가 증가되고 어떻게 하면 수요가 감소되느냐, 둘 다 공부하지 마시고 수요 증가 요인을 기억하셨다가 뭐 뒤집으면 수요 감소 요인이 될 거니까, 우리는 왼쪽에 있는 수요 증가 요인,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또는 우상향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소득 증가입니다.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된다. 됐어요? 예, 오케이. 인구가, 선호도가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된다. 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면 수요가 증가된다. 좋습니까? 예. 인구가 많아지면 수요가 증가된다. 좋습니까? 예. 소비자들이 가격이 많을 것이라고,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수요가 증가된다. 지난 수업에서 했었는데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냐면, 이렇게 내가 예상하는 방향으로 수요가 움직이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그러면 수요 증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그러면 수요 감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체재 가격이 상승해야 됩니다. 대체재 가격 상승.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성격의 재화의 가격이 상승해버리면 그거 사고 안 사고? 안 사고, 수요 법칙이죠. 안 사고 내 거 살 거예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되고, 보완재 가격은 하락하면 돼요. 거래세는 인하되면 되고, 금리도 인하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38선을 한번 그어 드리도록 할게요. 38선. 그래서 5개와 3개로 구분할 거예요. 5개와 3개. 38선 넘으면 죽어요. 아시겠어요? 예. 38선 넘으면 죽습니다. 넘지 마세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요 증가 요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5개하고 3개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몇 개? 5개, 3개. 그래서 수요 증가 요인, 그러면 요래 한 번 더 보여드릴게.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요 5개는 그 수요가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근데 요 3개는 수요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예 틀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잘 들어요? 잘 들어. 이게 처음에는 좀 저게 왜 저러나 싶겠지만, 나중에는요, 문제 푸는 속도가 막 2배, 3배 빨라진다니까. 감당이 안 돼, 감당이. 개론 다 풀고 나면 35분 만에 개론 다 풀어버린다? 그럼 65분 남는데 그 민법 주면 민법 점수 엄청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한테 개론 배우시면 개론 빨리 풀 수 있습니다. 다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소득이에요. 선호, 인구, 가격 예상, 대체제 가격입니다. 뭐라고요? 소득, 선호, 인구, 가격 예상, 대체제 가격까지. 뭐라고요? 대체제 가격. 얘는 수요가 움직이는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보완제 가격, 금리, 거래세입니다. 뭐라고요? 보완제 가격, 금리, 거래세. 거래세 금리는 순서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요 세 개는요, 수요를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요거 세 개는 떨어져야지 수요가 증가되는 거지. 그래서 수요가 증가되려 그러면, 잘 들어요. 소득 증가, 선호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제 가격 상승해 놓으시고, 보완제 가격은 하락, 금리는 인하, 거래세도 인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시험에서 수요 감소 요인이 나오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수요 감소되려 그러면 요 5개는 감소니까 떨어져요. 줘야 됩니다. 소득 감소, 선호 감소, 인구 감소,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제 가격 하락. 수요 감소되려 그러면 보완제 가격은 상승, 금리 인상, 거래세 인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기하지 말고 증가 요인만, 지금 우리 증가 요인도 잘 안 되면서 막 손만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상하잖아. 수요 증가 요인만 5개, 3개. 그래서 요 8개밖에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 8개를 못 외운다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제목을 다 외우세요. 5개 보지 말고 5개 뭐야? 소득, 선호, 인구, 가격 예상, 대체제 가격. 3개 뭐야? 보완제 가격, 금리, 거래세. 순서는, 금리, 거래세는 크게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거래세, 금리, 금리, 거래세 순서는 관계없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라 시험장에 가시면 수요 증가 요인 그러면 이랬던 게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문제 푸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겠어. 소득, 선호, 인구, 가격 예상, 대체제 가격은 수요와 같은 방향 움직이고, 보완제 가격, 금리, 거래세는 수요를 반대로 움직이는 요인이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우리가 2개만 따로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요거는 용어 정의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소득인데, 여러분들 정상제라는 제어가 있습니다. 같은 말로는 우등제라 그래요. 두 번째는 이제 열등제라는 제어가 있습니다. 같은 말로는 하급제라 그래요. 세 번째는 중간제, 중립제라는 제어가 있습니다. 중간제, 중립제. 여기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정상제는 좋은 제화예요. 좋은 제화. 어떤 제화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급 주택, 대형 아파트, 대형차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정상제라고 합니다. 열등제는 어떤 거냐면, 열등제는 저급 아파트, 소형 아파트, 경차 이런 것들을 열등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새 차하고 중고차하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새 차가 좋아요, 중고차가 좋아요? 새 차가 좋겠지 뭐. 중고차 타는 사람들은 왜 중고차 타요?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없어서. 돈만 있으면 새 차 다들 탑니다. 근데 중고차 타는 이유는 아이씨 돈이 없어서 중고차를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이 증가되면 사람들은 좋은 거 산다, 안 좋은 거 산다. 그거 좋은 게 정상제예요. 소득이 증가되면 나쁜 거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소득 증가될 때 오히려 안 사는 제화가 열등제가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100인치 TV와 30인치 TV가 있다고 칩시다. 몇 인치 TV가 좋아요? TV는 뭐 거고 익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크면 클수록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100인치 TV는 소득이 증가되면 사겠어, 안 사겠어? 사겠지. 30인치 TV는 소득이 증가되면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겠지. 이렇게 소득 증가될 때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증가되는 재화를 정상제 그래요. 소득 증가될 때 반대로 수요가 감소되는 재화를 열등제 그래요. 중간제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구색 맞추기용으로만 기억하세요. 중립제 그러기도 합니다. 자동차 기아를 N에다 놓으면 뉴트럴이라고 하거든요. 이 중립에 들어가면 동력이 딱 끊기면서요. 자동차의 반응이 없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학에서 중간, 중립의 단어는 반응 없을 중립이에요. 소득에 반응이 없다. 그런 재화를 중간재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필수재, 소금, 간장 이런 거 없이 못 살잖아요. 그죠? 소금, 간장 같은 것들은 소득이 증가된다고 해서 많이 산다거나 소득이 감소된다고 해서 적게 산다거나 하지 않고 자기 취향에 맞게 먹는 거지. 그러니까 소득에 관계없이 수요가 불변인 재화, 소득에 따라서 움직이는 재화가 아닌 경우를 중간재라고 합니다. 중간재는 자신 있습니다.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오니까 우리 정상재와 열등재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대답 잘 못해요. 나중에 주관식으로 제가 정상재 뭐죠? 이렇게 물으면요. 정상적인 거? 그래요. 열등재는 뭐죠? 그러면 열등한 거? 그래요. 공부를 전혀 한 분이랑 안 한 분이랑 광고 중에도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공부한 자와 하지 않는 자가 차이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떻게 각자 집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각자의 나름의 교통수단을 타고 학원에 와가지고 수업을 들었는데 정상제가 뭔지 물었을 때 정상적인 거라고 대답하면서 얼마나 현타가 오고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상제, 열등제 얘기할 때는 꼭 두 글자 소득이라는 단어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뭘 가져와야 된다고요? 소득. 그럼 가자. 소득이 증가될 때 같은 방향입니다. 수요가 증가되는 저와는 무슨 제? 정상제 그게. 소득이 증가될 때 반대입니다. 수요가 감소되는 저와는 무슨 제? 열등제. 소득이 증가돼도 수요가 불변인 저와는 무슨 제? 중간제. 그래서 일단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두 글자마다 소득이다. 그래서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소득의 정열중. 멜로디는 어떤 멜로디냐면 우리 편 이겨라. 요 멜로디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편 이겨라. 소득의 정열중 이렇게 해주는 건데 제가 I say 소득의 you say 정열중. 멜로디는 우리 편 이겨라. 자, 가자. 소득의 조금 끊어 정열중 이렇게 좀 내가 내 혼자 할게 하지마. 자, 소득의 정열중. 소득에는 정열중만 답이 되는데 소득이 증가될 때 같은 방향 수요가 증가되는 저는 정상제.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 감소되는 저는 열등제. 소득이 증가되고 나발이고 수요가 불변인 저는 중간제입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학은요 열등제가 시험에 나온 적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정상제를 가정합니다. 대부분 무슨 제? 정상제. 정상제 뭔지는 주관식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정상제가 뭐라고요? 소득이 나와야 된다니까. 소득이 증가될 때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증가되는. 그럼 여기서도 아까 보세요. 아까 제가 방금 여기 뭐가 증가되면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 증가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생략되어 있는 말은 무슨 제를 가정한다? 정상제를 가정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출제위원들이 항상 문제를 낼 때 다음 중 수요 증가 요인은 몇 개인가 이렇게 문제를 내고 가로 열고 단 해당제와는 정상제를 가정하며 이렇게 꼭 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오케이?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거. 여러분들, 요거 지금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수업을 한번 해볼 거니까 요거 오늘 한번 끝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오늘 한번 끝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힘드신 분들은 뭐 다음 기회를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게 대체제 보완제를 할 건데 이 대체제 보완제나 수요 공급 이론 파트는요. 시간 텀을 두는 게 오히려 낫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대체제 보완제를 오늘 수업을 들었는데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은 집에 가서 혼자 편다고 해결되기보다는 갑자기 한 3월 달에 한번 수업 더 할 때 갑자기 5월 달에 한 번 더 반복될 때 그때 갑자기 이렇게 이해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부동산학 개론에 중간중간 이해 안 되는 게 나오면 그냥 스킵하고 건너뛰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나중에 제가 반복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대체제 보완제를 소개해 드릴 거고 중요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필기 전혀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수업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체제 보완제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후로 대체제 보완제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대체제 보완제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집에 아무나 붙잡고 야, 내 대체제 보완제에 대해서 오늘 들었는데 한번 들어봐 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가자. 첫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자, 제가 만약에 짜장면은 대체제일까요? 보완제일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짜장면은 대체제일까요? 보완제일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 왜 말할 수 없냐면 대체제와 보완제는요. X제가 뜨고 반드시 뭐가 떠야 되냐면 X제가 뜨고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Y제가 떠야 돼요. X제가 뜨고 Y제가 떠야 됩니다. 한 번 더. X제가 뜨고 반드시 Y제가 떠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화가 한 개 나올 때, 두 개 나올 때, 뭐 정확히 얘기하면 두 개 붙어입니다. 두 개 붙어 대체제 보완제란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제화 한 개만 가지고 오는 대체제 보완제를 쓸 수가 없다. 나중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제화가 두 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화가 몇 개 만난다? 두 개. 여러분들 도로가 이렇게 두 개 만나는 걸 뭐라 부르냐면 도로가 이렇게 두 개 만나면 이걸 교차로 그러거든요. 뭐요? 그래서 제화가 두 개 만날 때 우리는 이것을 교차 탄력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두 놈이 나온다라는 게 대체제 보완제에는 가장 핵심이 됩니다. 예컨대 제가 방금 짜장면은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짜장면이 짬뽕이랑 만나면 대체제가 돼요. 근데 짜장면이 단무지랑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건 보완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떤 제와의 관계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체제가 될 수도 있고 보완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제와 보완제의 기본 과정은 제와 몇 개부터?
두 개부터. 두 개라는 단어를 우리 시험에 낼 때는 어떤 말을 쓴다고요? 교차라는 말을 쓴다는 거. 되셨습니까? 지금부터 대체제 공개합니다. 대체제는요, 성격이 비슷해서 바꾸어 쓸 수 있는,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신할 수 있는 재화를 대체제란 말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시끄럽네 오늘. 호루라기 소리. 자, 장점은 있어요. 장점은 이게 밖이 약간 소란스러우니까 주무시는 분들은 없네요. 주무시는 분들은 없어요. 이건 저 장점입니다, 여러분들. 자기는 너무 시끄럽지.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한번 집중하면 안 들려. 자, 그 대체제는 어떤 재화냐면 성격이 비슷해서 대신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격이냐면요. 얘를 선택하는 순간 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얘를 선택하지 않는 순간 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제라고 쓰고요. 제가 앞으로 O라고 쓰면 증가, X라고 쓰면 감소라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O는 증가, X는 감소. 가격으로 표현한다면 O는 상승, X는 하락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대체제는 한 놈 수요가 증가되면 다른 쪽 수요는 감소, 한쪽 수요가 감소되면 다른 쪽 수요가 증가. 쟤 샀어. 얘는 안 사요. 얘를 안 샀어요. 얘를 사요. 사면 안 사면 이거 사면 안 사면 그거 대체제라 그래요. 대체제는요. 한쪽을 사는 순간 한쪽 수요가 감소되고 한쪽을 안 사는 순간 한쪽 수요가 증가되는 재화를 대체제라고 합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내 걸 사게 하려고 그러면 대체제 쪽 수요는 증가시켜야 돼? 감소시켜야 돼? 감소시켜야 됩니다. 이걸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대체제 수요가 뭐 되면? 감소되면 해당 재화 수요가 뭐 된다? 증가된다. 대체제 수요가 증가돼 버리면 해당 재화 수요는 뭐 된다? 감소된다. 얘는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양자택일의 성격을 갖습니다. 양자택일. 얘 선택, 얘 안 선택. 얘 안 선택, 얘 선택. 근데 보완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완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완제는요, 따로따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함께 쓰면 효용이 커지는 재화를 보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완제는요, 대표적인 보완제가 바늘과 실, 샤프랑 샤프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바늘 쓰는 사람은 반드시 실도 쓴다, OX.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바늘만 쓸 수가 없다니까요. 실만 쓸 수도 없고요. 바늘과 실은 함께 쓴다. 그럼 평생 바늘 안 쓰는 사람은 실 살 일이 없는 거예요. 샤프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샤프심을 산다. 옵니까? 근데 샤프를 안 쓰는 사람들은 평생 샤프심 살 일이 없다. 없지. 샤프 안 쓰는 사람이 샤프심을 왜 사? 뭐 그런 논점을 보완제라고 합니다. 그럼 보완제는 어떤 성격이냐면요. 얘 사면 얘 사요. 얘 안 사잖아요? 얘도 안 사요. 이게 보완제가 됩니다. 정리하면 보완제는 한쪽 수요가 증가되면 다른 쪽 수요가 증가됩니다. 이상 소리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합니다. 대체제 끝났고 보완제로 왔어 지금. 깝깝한 소리 하지 말고. 다시 합니다. 예. 보완제는요. 한쪽 수요가 증가되면 다른 쪽 수요가 증가, 한쪽 수요가 감소되면 다른 쪽 수요가 감소. 그럼 내 거 사게 하려고 그러면요. 보완제 사게 해야 돼, 못 사게 해야 돼? 사게 해야 돼. 보완제 쪽 수요가 뭐 돼야? 증가돼야 해당 재화 수요가 증가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당 재화 수요를 증가시키려면, 듣고 있어요? 해당 재화 수요를 증가시키려면 대체제 쪽 수요는 뭐 돼야 되고? 좋아요. 잘했어요. 감소돼야 되고. 보완제 쪽 수요는 뭐 해야 된다? 증가돼야 됩니다. 내 거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대체제는 못 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도 내 걸 사거든. 대체제 쪽 수요는 감소해야 되고 보완제는 사게 만들어야 돼요. 보완제 쪽 수요는 증가돼야지 내 거 수요가 증가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뭐냐면 중요합니다. 이게 수수예요. 뭐라고요? 수수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둘 다 수요가 나오면서 대체제 수요가 어떻게 됐을 때 내 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보완제 수요가 어떻게 됐을 때 내 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를 묻는 건데 요거는 안타깝게도 그냥 상식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뭐요? 상식. 그러면 방금 이거 맞히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까? 그냥 상식적인 분들입니까? 상식적인 분들입니다. 오히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다? 몰상식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면 대체제 보완제 출발을 못하는 거야. 이거는 대체제 보완제를 출발하는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대체제 쪽 수요가 증가되면 내 거 수요는 잘했어요. 감소. 대체제 수요가 감소되면 내 거 수요는 증가. 좀 쉬었다가 보완제 쪽 수요가 증가되면 해당 재화 수요도 뭐 되고 증가되고 보완제 쪽 수요가 감소되면 해당 재화 수요도 감소된다. 근데 이건 시험에 잘 뜬다 안 뜬다? 안 떠요. 잘 안 뜹니다. 시험은 맨날 뭐가 뜨냐면 맨날 요게 떠요. X제 가격, Y제 수요. 이게 맨날 뜹니다. X제
가격, x제 가격, y제 수요. 이 가수가 뜹니다. 가수가. 수수가 뜬다고요? 가수가 뜬다고요? 가수. 근데 이것도 이제 대체제 보완제라는 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여기는 보완제. 가수가 시험에 뜬다는 겁니다. 수수가 뜨는 게 아니고. 가수가 뜹니다. 이제 대답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제 가수가 뜹니다. 근데 이 가수가 뒤에 가시면 이제 우리가 배우시는 겁니다. 오늘 이걸 열심히 배우실 건데 핵심이니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배우시게 됩니다.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항상 밑에 걸 먼저 읽어요. x제 가격 변화일 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x제 가격 변화일 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 그래서 읽으실 때는 자 따라해보세요. 가수교라고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가수교. 제어가 몇 개 나오면서 2개 나오면서 앞에 제어는 뭐가 뜨고 가격, 뒤에 제어는 수요가 떴을 때 우리 이것을 무슨 탄력성이라 부른다? 교차 탄력성이라 부른다. 도로 2개 만나면 교차로, 제와 2개 만나면 교차 탄력성인데 제와 2개 만날 때 잘 만나야 됩니다. 앞에 제어는 뭐가 떠야 되고 가격, 가수교라 그랬어. 뒤에 제어는 수요 뜰 때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얘는 0과 비교합니다. 자, 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라고 묻거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하는 숫자입니다 하시면 돼요. 0은 뭐라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하는 숫자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아직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지난주에 어떨 때 플러스란 말을 쓰고 어떨 때 마이너스란 말을 수요 공급 이론에서 쓰는지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같은 방향 움직일 때는 비례 관계, 이게 플러스고요. 반대 방향 움직일 때 반비례 관계, 그게 마이너스다라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체제는 어떤 제어냐면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는 그런 제어를 대체제라고 합니다. 보완제는 어떤 제어냐면 한 놈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되는 요 반대로 움직이는 제어를 보완제라고 합니다. 독립제는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든 말든 다른 놈 수요가 불변인 제어를 독립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선생님 아까 대체제는 한 놈 사면 한 놈 안 샀으니까 반대로 움직였고 보완제는 얘를 사야 얘도 사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얘는 왜 또 반대입니까? 이런 분들이 계신데 반대일 수밖에 없는 게 얘는 수수를 물었어요? 가수를 물었어요? 가수를 물었잖아. 그럼 제가 정리 한번 해보자. 일단 수요 법칙은 알고 계시잖아.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게 수요 법칙이잖아. 가자. X제 가격이 뭐하면? 상승하면. X제 가격입니다. 일단 X제를 안 사지. X제 가격이 비싸면. 그래서 X제를 안 사고, 둘이 무슨 제라면? 대체제라면 X제 가격이 올랐으니까 X제 안 사고 뭘 살 거다? Y제 살 거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시험에서는 한 번에 물어보라요. 한 번에.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시간도 안 줘요.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바로 대답해야 됩니다. 대체제 가격이 뭐하면 상승하면 일단 대체제 안 사고 내 거 살 거니까 내 거 수요가 뭐 된다? 증가된다. 바로 나와야 돼. 그래서 대체제는 한 놈 가격과 다른 놈 수요가 같은 방향이에요. 보완제는요. 자, 한 놈 가격이 뭐하면 상승하면 그놈 사고 안 사고? 안 사. 지금 이거 XJ가 안 사기로 했어. 비싸가지고. XJ 안 사면 덩달아 YJ 수요도 뭐 된다? 감소됩니다. 보완제는. 보완제는 한 놈의 가격과 다른 놈의 수요가 반비례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걸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뭐 이렇게 콜라, 사이다, 뭐 샤프심 이렇게 해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 해봤는데 제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시험장 가서 대입하고 앉았더라고. 그러니까 시험에서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막 그러니까 자 보자 이제 대체제 보자 막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안 됩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대체제 가격 상승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반응 속도 0.5초 만에 바로 대답하셔야 되고요. 보완제 가격 상승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반응 속도 0.5초 만에 조건 반사로 저한테 답을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바닥은 그런 바닥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생각을 오래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의 그런 과목 바닥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래도 1분 정도의 한 문제를 풀면 됩니다. 1분에. 그러니까 40문제니까 부동산 학계로는 1분에 한 문제 풀어서 40분 만에 쓰고 민법 한 60분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감정평가사 공부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민경원을 같이 치거든요. 민법, 부동산 학원론, 지금 우리 배우는 개론, 그다음에 경제학원론 이렇게 치는데 걔네들은 제가 30분 만에, 25분 만에 40개 다 풀라 그래요. 25분 만에, 30분 만에, 30분 넘어가면 너희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25분 만에 다 풉니다. 여러분들 시간 철철 넘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러면
40분 만에 한 문제를, 1분에 한 문제를 푼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지문이 5개이기 때문에 지문 하나 읽는데 10초 정도, 9초 정도를 할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읽자마자 바로 OX 판단은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읽자마자. 그걸 못하면 1차 시험에서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건 뭐 좀 잔소리 같지만 학원에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말도 잘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아는데 시험만 치면 안 돼, 자꾸. 그런 친구들이 꼭 있거든요. 정말 공부도 잘하고 멀쩡한데 그게 실전에 약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에는 문제 풀어내는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강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를 물을 건데 처음에는 뭘 물을 거냐면 대체재 수요가 증가되면 내 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를 물을 거고, 두 번째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를 물을 거고, 세 번째는 보완재 수요가 어떻게 되면, 수요가 증가되면 내 거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을 거고,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을 건데, 요 4가지를 갖다가 막힘없이 따박따박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잠깐만요.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교차 탄력성, 독립재는 일단 머릿속에, 교차에는 대보독입니다. 교차에는 뭐라고요? 대보독.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 제가 아까 소득에는 뭐라 그랬지? 정렬중 그랬지. 다 까먹었지? 자, 교차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대보독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하는 대로 좀 외워놓으세요. 우리 편 이결합니다.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 이렇게 소득의 교차의, 자, 잘 들어요. 소득이 증가될 때 같은 방향 수요가 증가되는 저하는 무슨 재? 정상재. 소득이 증가될 때 반대로 수요가 감소되는 저하는 무슨 재? 열등재. 소득 증가의 수요 불변인 저하는 중간재. 교차 탄력성은요, 재화가 2개 나오긴 하는데 앞에 건 가격이에요. 뒤에 건 수요고요. 이 둘이 같은 방향 움직이는 걸 대체재라 그래요. 대체재는요, 한 놈 가격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어 버려요. 보완재는요, 반대로 움직입니다.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가 감소돼 버립니다. 독립재는 한 놈 가격 상승하든 말든 다른 놈 수요가 불변입니다.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라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이 만약에 그 100명이라면요, 이거 주관식으로 소득의 정렬중과 교차의 대보독을 다 얘기하고 시험장 가는 날 기준으로 하는 사람은 한 15% 정도? 2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1년 하고 정상재가 뭔지, 열등재가 뭔지, 대체재가 뭔지, 보완재가 뭔지 주관식으로 서술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요, 서술하는 사람이 15%에서 20%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공교롭게도 1차 합격률이 그 정도 됩니다. 에? 1차 합격률이 한 15%에서 20% 정도, 올해 기준으로 한 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할 줄 아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합격하는 것 같고요. 끝날 때까지 요거 못하는 사람이 불합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상재 뭐죠?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는 재화예요. 열등재는요?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되는 재화. 대체재가 뭐죠?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는 재화. 보완재가 뭐죠?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그 놈 말고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되는 재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합시다. 대체재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뭐고요? 플러스고요. 보완재는 수요 교차 탄력성이 뭐야? 마이너스. 그래서 대체재는 플러스 암기하세요. 플러스. 뿔. 보완재는 마이너스 암기하세요. 마. 이렇게. 그 조선시대 때 임금이 타던 말을 높여서 보마라고 불렀대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보마. 근데 이 보마 대가리에 뿔이 달려 있어요. 뿔이 달려 있다. 그럼 대가리에 뿔 달린 보마, 대가리에 뿔 달린 보마,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임금이 타던 말이에요. 그럼 저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보마. 근데 제 대가리를 잘 보세요. 제 대가리 보이십니까? 제 대가리에 뭐가 달려 있네요? 뿔이 달려 있네요. 대가리에 뿔 달린 보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대가리에 뿔 달린 보마. 대체재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보완재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요거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요거. 여러분들. 요거. 자, 가자. 아까 수수는 끝났고 이제 가수로 갑니다. 가수. 제가 이번에는 가격은 증가 감소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격은 상승 하락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상승 하락. 가격은 상승 하락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대체재는 플러스고 보완재는 마이너스니까. 자, 대답합시다. 대체재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가 뭐 되고요? 증가됩니다. 한 놈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됩니다. 같은 방향입니다. 보완재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가 뭐 되고? 감소되고, 한 놈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압도적으로 가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간혹 한 번씩 수수가 나왔을 때 대비가 안 되면 큰일 나니까 수수하고 가수를 구분하여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요거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고개를 들어 줄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는 안타깝게도 해당제와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법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냥 수요 증가 요인을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수요 증가 요인. 그러면 누구 거? 내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지문을 갖다가 제가 4개를 소개해드릴 필요 안 하셔도 돼요. 대체제 수요는 어떻게 되면? 대체제 가격이 어떻게 되면? 보완제 수요는 어떻게 되고? 보완제 가격이 어떻게 되고? 이건 이제 대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요거 4개만 대답 좀 해줘 봐. 해당제와 수요를 뭐 시키려면, 증가시키려면, 일단, 대체제 수요는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됩니다. 1분부터 들리셨네요. 유감입니다. 대체제 수요가 감소해야지 해당제와 수요가 증가됩니다. 대체제 가격은 상승해야 됩니다. 대체제 가격이 상승해야지 해당제와 수요가 증가되는데, 요거 여러분들 나름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제 가격이 많으면, 상승하면, 일단, 대체제가 비싸니까 대체적 수요가 말 거고 감소할 거고 한 번 더 대체제 가격이 많으면 상승하면 대체제 수요 법칙에 따라서 대체제가 비싸니까 일단 대체제 수요가 많고 감소하고 대체제 수요가 감소되면 해당제와 수요는 말 거다 증가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3번 보완제 수요는 뭐 돼야 돼? 증가돼야 돼. 보완제를 사야 내 것도 덩달아 선다니까. 보완제를 사게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보완제를 사게 하려고 그러면 보완제 가격은 뭐 하면 하락하면 된다니까. 보완제 가격이 뭐 하면 하락하면 보완제 쪽 수요가 말 거고 증가될 거고 그럼 덩달아 해당제와 수요도 뭐 될 거다? 증가될 거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싫어요? 가격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상승, 하락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고요. 수요 뒤에는 뭐라고 하셔야 돼요? 증가, 감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살짝 지어볼 테니까 여기는 증가, 감소라고 읽어요. 얘는 상승, 하락이라고 읽어요. 자, 마음의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대체제 수요는요. 감소. 보완제 수요는요. 증가. 근데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2번과 4번입니다. 대체제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보완제는 수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입니다. 대체제 가격은 뭐 해야? 상승해야 같은 방향으로 해당제와 수요가 증가됩니다. 보완제 가격은 뭐 해야? 하락해야 반대로 해당제와 수요가 증가되는 겁니다. 1번, 3번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은요? 증가입니다. 1번부터 할 줄 알았어? 3번은요? 증가. 1번은요? 감소. 4번은요? 하락. 2번은요? 상승. 그래서 이거 왜 제가 필기할 필요 없다고 하는지 아세요? 왜 필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냐면 했었어. 여기서. 여러분들 수요 증가 요인 했던 거 기억나시죠? 수요 증가 요인은 몇 개? 5개, 3개, 5개, 3개. 뭔지 한번 얘기해 봐, 시작. 소득, 선호, 인구, 가격 예상, 대체제 가격. 대체제 가격은 플러스야. 그 다음 뭐야? 보완제 가격, 금리, 거래세입니다. 한번 가볼까?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소득. 증가, 이건 정상제입니다. 선호도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제 가격 상승. 근데 대체제 가격은 상승이지만 대체제 수요는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보완제 가격은 하락. 보완제 가격은 하락이지만 보완제 수요는 증가해야 됩니다. 거래세 인하, 금리 인하. 이렇게 8개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인데 저한테 개론 배우신 분들은 8개 하지 말고 그럼 우리 이 8개를 원래는 8개인데 10개로 만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싫으면 싫다 그래. 안 하려고. 이 8개인데 10개로 만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소득 증가, 선호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제 가격 상승. 하지만 대체제 수요는 감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보완제 가격은 하락. 하지만 보완제 수요는 증가. 그 거래세 인하, 금리 인하.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10개, 8개만 딱 세팅해 놓고 대체제 가격 옆에 대체제 수요 하나 추가. 보완제 가격 옆에다가 보완제 수요 하나 추가하면 되지 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요 8개가 머릿속에 있느냐 없느냐니까 8개를 한 번만 더 외쳐보아요. 이거 뭐야? 소득, 선호, 인구, 가격 예상, 대체제 가격까지 얘기하셔야 돼. 대체제 뭐 가격이 38선 위쪽입니다. 북한이야?
남한으로 갈까? 뭐요? 보완제, 가격, 거래세, 금리. 요 세 개가 남한이야. 그래서 요거 다섯 개는 같은 방향이고요. 요거 세 개는 반대 방향이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수요 감소 요인은 눈길도 주지 마세요. 우리는 수요 증가 요인만 완벽하게 정리하셨다가 뒤집어서 수요 감소 요인을 공부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수요 증가 요인 외우는 거 얼마나 쉬워. 봐봐. 요거 다섯 개 뭔지 요거 세 개 뭔지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할 때는요. 수요 증가 요인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러고 있으면 이분들이 수요 증가 요인을 아는구나라고 저는 본다. 응? 수요 증가 요인을 아는 것으로 간주한다. 같은 말이에요. 본다 하고 간주한다는. 나중에 체에다가 얘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는 것으로 제가 본다,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증가 요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거 뭐예요? 모르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 아니, 소득, 선호, 인구, 가격 예상, 대체재 가격에 보완제 가격, 거래세 금리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소득, 선호, 인구, 가격 예상의 대체재 가격, 보완제 가격, 거래세 금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지금 외워. 지금 외워요. 오늘 안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증가 요인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보지도 마세요. 그냥 보지도 마시고 책을 쭉 넘기셔서 어디로 살짝 가보시냐면 교재 80쪽으로 살짝 한번 가보십니다. 80쪽. 자, 80쪽으로 가시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개별 수요라는 표현하고 시장 수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예. 공부하기 전에 한숨이 절로 나오죠. 예, 힘들어요. 맞아요. 힘든 부분이 맞습니다. 일단 저랑 몇 가지 수요 공급 이론에서 필요한 내용이 몇 가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가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거 공부하면서 탄력성의 종류가 4개가 있다, 5개가 있긴 한데 4개부터 먼저 배울 겁니다.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가격 탄력성.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일 수도 있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이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해요. 반비례. 반비례는 들어본 적 있죠? 그럼 가격 탄력성이 많으면 크면 기울기는 많고 작고 가격 탄력성이 많으면 작으면 기울기는 큽니다.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만 오늘 내내 이것만 할 거니까 가격 탄력성은 기준값이 얼마냐면 1이에요. 그러면 기준값이 1이고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결국 뭐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1보다 크다. 우리 이것을 탄력적이다 그래요. 가격 탄력성이 작다. 1보다 작은 거예요. 이걸 비탄력이라 그래요. 그럼 가격 탄력성은 크다 작다의 구분이 뭐냐면 1과 비교해서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드릴 테니까 이 가격 탄력성이 탄력인지 비탄력인지 한번 얘기해 보실랍니까? 0.5면요. 왜 비탄력이죠? 1보다 작으니까. 1.6은요. 탄력. 왜 탄력이죠? 1보다 크니까. 근데 두 개가 더 있어요. 이게 0.5면 비탄력이고 1.5면 탄력이다가 0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완전 비탄력 그래요.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 비탄력적이다 못해 완전 비탄력 그러고요. 무한대 분들 이렇게 요걸 갖다 이제 우리가 읽을 때 무한대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는다고요? 무한대. 팔을 옆으로 이렇게 해놓은 숫자를 갖다가 무한대라고 읽거든요. 이게 나오면 완전 탄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한번 해볼게.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대면 완전 탄력. 물론 기울기도요. 크다 작다는 말을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울기가 크다, 기울기가 작다보다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가파르다, 완만하다. 급하다, 완만하다. 이 표현을 진짜 많이 씁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작다라는 얘기는 뭐하다는 얘기고 완만하다는 얘기고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는 뭐하다는 얘기다.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얘기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탄력성이 크면 기울기는 작고 탄력성이 작으면 기울기는 크기 때문에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뭐하고 완만하고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뭐하다? 가파르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 저는 여러분들 탄력성과 기울기는요 거의 한 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울기 딱 4개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집중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집중하시면 남들 수요공급 이론 5개 나왔을 때 보통 수요공급 5개 나왔을 때 여기서 좀 갈려요. 이렇게 수요공급에서 한두 개밖에 못 맞히는 분이 계시고 3, 4개까지 맞히는 분이 계셔요. 여기서 5점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한 개는 틀려도 돼요. 수요공급이 5개 나오면 한 개는 틀리라고. 응? 쌤 뭐 틀릴까? 딱 보면 알아.
시험장 딱 가잖아. 수용급에서 요거 틀리라고 낸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야. 그거 하나 틀리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세 개를 틀려버리면 좀 그래. 근데 한 개만 딱 틀리고 네 개를 맞히시는 여기서 벌써 5점 차이가 나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용급에서 5점을 챙겨가는 자와 그러지 않은 자의 차이가 지금 이 수업 태도에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정말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컨디션 안 좋으신 분들은 가서 세수 한번 하고 와요. 찬물에 5점 더 맞아야 되니까 우리. 자, 갑시다. 가자. 기울기가 요럴 수 있어요. 기울기가 요럴 수 있어요. 기울기가 요럴 수 있어요. 기울기가 요럴 수 있습니다. 기울기는요. 이거 어때요? 완만. 이거 어때요? 가파름. 이거 어때요? 이거 수평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수평. 이거 뭐라 그래요? 수직이라 그래요. 요거는 가파름이요? 요거는 완만함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완만할 때, 가파를 때, 수평일 때, 수직일 때 탄력성을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요, 탄력이라고 읽어요. 요거요, 비탄력이라고 읽어요. 요거요, 완전 탄력이라고 읽어요. 요거 완전 비탄력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자세하게 할 거니까 아마 셋째 시간쯤 되면 자세하게 저랑 탄력성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오늘은 저랑 이것만 합시다. 지금 이 시간은요. 제가 기울기 딱 4개 얘기하면요. 탄력성으로 바꿔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탄력성을 얘기하면요. 기울기로 가파름, 완만함, 그다음 완전 수평, 수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이건 뭐야? 완전 탄력이에요. 수평이겠지. 이게 완전 탄력. 요거는요. 탄력입니다. 요거는요. 비탄력. 요거는 완전 비탄력. 한 몸으로 만드시라니까. 요거는요. 완전 비탄력, 비탄력, 탄력, 완전 탄력. 글자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글자로. 수평이면 완전 탄력,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 가파르면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 다시 한번. 예. 완전 탄력,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 딱 보고 탄력성으로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오늘 가는 길에 혹시 운전하고 오신 분들은 신호 받았을 때 완전 탄력,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비탄력, 탄력, 완전 탄력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번 올라가면서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전철 타고 오신 분들은요, 전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마치고 오후에 또 사람 꽤 많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전철에 서서 이렇게 완전 탄력,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비탄력, 탄력, 완전 탄력.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전철에서 하고 나서요, 자리 양보 받으신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막 이렇게 하니까 뭐지? 하면서 자리 양보해서 편안하게 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참 안 됐다 하면서 자리 양보해주고, 여러분들 앉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진지하게 이렇게 한 5분 정도 하고 나면요, 자리에 앉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 완전 탄력,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비탄력, 탄력, 완전 탄력. 앉아서도 계속 하시면요, 옆 사람들 다 어디 가줍니다, 여러분들. 완탄, 탄, 비. 그리고 혹시 까먹었을 때는요, 그 구제 방법 하나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완전, 탄력, 수평입니다. 완전, 비탄력, 수직입니다. 그래서 글자 잘 보고요. 완전 비탄력적일 땐 기울기 뭐고요? 수직.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 뭐? 수평.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좀 이따 공개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퀄 표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한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들어보시는 겁니다. 이퀄 표시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 왼쪽에 있는 것 같다고 우리는 좌변이라고 합니다. 좌변. 이퀄 표시 오른쪽으로 갖다가 우리는 우변이라고 합니다. 우변. 근데 좌변과 우변은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좌변 우변은 왔다 갔다 할 때 뭐가 바뀐다? 부가 바뀌어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곱하기는, 나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변에 있는 게 좌변으로 갈 때도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곱하기는 나누기로,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뀐다. 좌변 우변은 왔다 갔다 할 때 부호가 뭐한다? 바뀐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이제 수요 함수라는 말을 쓸 거예요. 무슨 함수? 기본값 알려드립니다. QD는 얼마? 이게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수염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으면 QD는 얼마? 이게 기본값이고, 공급함수는 그러면 기본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본값이 QS는 얼마? 이게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기본값으로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다니까. 뭐가로 안 돼 있다고?
기본값으로 안 돼 있는 경우는 기본값 정렬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뭐로 정렬하는 겁니까? 수염수는 QD는 얼마로 정리하는 거고요. 공급함수는요. QS는 얼마로 정렬하는 게 기본값 정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수요함수 기본값은 뭐라고요? QD는 얼마, 이게 기본값이라고요. 공급함수 기본값은 뭐라고요? QS는 얼마. 말 나온 김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저랑 계산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싫군요. 싫어 보니까 싫어해 보니까 풀어 말어. 풀어요? 예. 네. 그러면 우리 80쪽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80쪽. 내려가니까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80쪽에 가니까 분명히 뭐라고 했는데 수염수라고 해놓고 이놈이 어떤 짓을 하냐면 P는 100-QD 뭐 A는 있는데 뭐 됐고요. QD는 100-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P는 뭐요? 100-2Q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풀려고 하지는 말고요. 그냥 기본값 정렬 한번 해달라고. 기본값 정렬. 그럼 첫 번째 수요함수는 기본값이 QD를 왼쪽으로 넘겨야 되겠다. 그지? 아니 여기 왼쪽으로 넘어간다고. 그럼 마이너스 뭐가? QD가 플러스 QD가 되면서 얼마요? QD는 100-P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 노이해. 이해된 거예요? 넘어가면서 뭐가 됐고? QD가 됐고. 요거는 그냥 P가 플러스 P잖아. 그지? 넘어가면서 뭐요? 마이너스 P. 두 번째. 또 수요함수라고 돼 있어. 수요함수. 근데 기본값으로 안 돼 있단 말이야. P는 100-2QD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2QD는 맞아? 어떻게 해요? 100-P. 됐지? 안 됐어요. 제가 수요함수 기본값은요. QD는 얼마가 기본값이라 그랬잖아. 앞에 2도 없애줘야 됩니다. 뭘 없애줘야 된다고? 2를 없애줘야 된다고. 양변에 같은 수 2를 나눠주면 됩니다. 뭐 준다? 나눠준다. 이 생략되어 있는 말이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거든. 그러면 QD는 2로 나눠주면 이거 얼마? 50이요. 요거 2로 나눠주면 얼마? 2분의 1 P 이렇게 되는 게 기본값이 됩니다. 첫 번째 거 기본값으로 바꾸면 요거, 두 번째 거 기본값으로 바꾸면 이거. 근데 시장 수요함수는 이 개별 수요함수들을 합한 거거든요. 합하는 작업은 오늘 안 하겠습니다. 합하는 작업은 오늘 해버리면 좀 그래. 그러니까 대신에 오른쪽에 2번 문제는 제가 완벽하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는 지금 풀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아, 또 나쁜 짓 하네. 보세요. 무슨 함수라고 했는데? 수염수라고 했는데 아니 기본값으로 안 나오고 P는 100-4QD로 돼 있잖아. 맞아요? 근데 얘가 쭉 가다 보니까 몇 배가 됐다? 2배가 됐다. 이때 새로운 시장 수염수를 구하래요. 근데 새로운 시장 수염수는 더 이상 QD로 표현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뭐로 표기해라? QM으로 표기해라.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거 해설을 강의해 드릴 거니까 해설을 쓰지 말죠. 밑에 해설 있으니까. 원본 유지한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는 것이 옳은 줄로 아래요. 자, 가자. 수염수 기본값 정렬하면 QD는 얼마로 바꿔야 된다 그랬지? 넘어가자. 시작. 4QD는 얼마? 100-P. 요까지 이해? 근데 요건 기본값이 아니니까 QD는 4로 나눠줍니다. 이거 얼마? 25. 요거 얼마? 4분의 1 P. 요게 기본값 성공. 그러면 QD는 25-4분의 1 P가 기본값입니다. 요까지 됐어요? 근데 얘가 몇 배가 됐다 그랬어요? 2배가 됐다. 2배는요, 쫄지 마시고 2를 곱하면 돼요, 여기다. 쫄지 말고 2를 곱하면 돼. 2를 곱하면 얼마가 되지, 이게? 50. 맞아요? 얼마 되지? 2분의 1 P가 됩니다. 2를 곱하면. 이것도 나중에 다 정리가 돼요. 그런데 더 이상 2배 곱한 값은 QD가 아니라 뭐다? QM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끝. 그래서 4QD는 100-P.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QD만 남기면 25-4분의 1 P 한번 해주고, 곱하기 뭐 하면 2 하면 50-2분의 1 P가 되고, 이게 QM인데, 지문 5개 중에서 여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P를 향해서 정리해주면 돼요. 넘어가자. 왼쪽으로 시작. 2분의 1 P는 50-QM 이렇게 하시면 되고 P만 남기려 그러면 양변에 같은 수 2를 곱하면 됩니다. 2를 곱하면 100-2QM. P는 100-2QM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아닌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래니? 왜 저러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제일 낮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는 풀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좌변 우변에 대한 정리를 좀 하시고 제가 수염수 기본값 그러면 뭐라고요? QD는 얼마? 고만 하시면 돼요. 수염수 기본값 그럼 뭐요? QD는 얼마? 출제원들이 기본값 그대로 QD는 얼마 주면 땡큐 하시면 되고요.
P는 얼마 그렇게 하거든 QD는 얼마로 바꾸어 주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합해주라 그러면 합해주면 되고요. 2배 곱해주라 그러면 2배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 나중에 이 문제는요 1분 안에 반드시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약속 드릴게요. 전부 다. 왜냐하면 그 못 풀면 집에 못 가게 내가 할 거거든. 에? 네, 집에 못 가게 이렇게. 집에 전화 막 하고 그래요. 야, 나 오늘 좀 늦다. 막 그렇게. 엄마 왜 늦어? 자, 빨리 와. 그럼 배고파 죽겠어. 그러면 문제를 하나 못 풀었어. 안 보내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학원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배달돼요. 배달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안에서. 그러니까 다 해결하고 나면 집에 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본값이 P는 얼마가 아니라 QD는 얼마가 기본값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 잠깐 올라가 보겠습니다. 개별 수요라는 것과 시장 수요라는 게 있는데, 개별 수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예요. 말하고, 이 개별 수요를 수평으로 합한 게, 개별 수요를 수평으로 합계한 겁니다. 수직적 합계가 아니에요. 수직이라 나온 적이 한번 있어서 그래요. 수평으로 합계한 게 시장 수요인데,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 곡선보다 더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자, 아까 제가 완만하면 탄력이라 했어요? 비탄력이라 했어요? 탄력. 그래서 더 탄력적이 됩니다. 시장 수요 곡선은요,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하다 보니까 기울기가 완만해질 수밖에 없고 수요는 보다 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뭔 말인지 지금 공개합니다. 가자. 자, A 보이세요? A 보이시냐고? A는 가격 200원일 때 몇 개 사? 20개 산다고 돼 있어요? 20개 산다? 근데 B 보자, B. B는 가격 200원일 때 몇 개 사? 30개 사. 얘는 200원일 때 20개 사고 얘는 200원일 때 몇 개 산다고? 30개. 시장에서는 이걸 합하면 돼. 시장에서는. 아까 얘는 20개 샀고 얘는 30개 샀으니까 그걸 합하니까 몇 개? 50개다. 이번에는 A는 100원일 때 몇 개 사셨어? 50개 사셨고 B는 100원일 때 몇 개 사셨어? 70개. 합하면 돼. 합하면. 시장에서는 이거 두 개를 합하니까 얼마가 돼? 120개가 돼. 맞아요? 그럼 얘는 가로 간격이 몇 개 차이였는데? 30개 차이였는데 얘는 가로 간격이 40개 차이야. 근데 이걸 수평으로 합하니까 똑같이 가격 100원 차이 나더라도 가로 간격이 얼마로 벌어져? 70개. 그래서 이걸 수평적 합계라 그래요. 뭐라고요? 수평. 그러면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하다 보니까 기울기가 점점 가로 간의 간격이 널찍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 완만해진다고. 완만해지는 것을 뭐라 부른다? 수요가 보다 탄력적이다. 정리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무슨 수요? 개별 수요. 그 개별 수요를 수평으로 합한 게 시장 수요.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하다 보니까 기울기가 뭐해지고 완만해지고 수요는 보다 뭐한다? 탄력적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좋아요? 예. 이번에는 한 장을 넘기셔서 실질적 수요와 잠재적 수요라는 표현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 수요를 유효 수요라 그래요. 무슨 수요? 유효 수요. 잠재적 수요를 예비 수요라 그래요. 자, 그러면 유효 수요와 예비 수요의 공통점과 차이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둘 다 사고 싶어해, 사기 싫어해? 구매 의사는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구분하는 거야. 구매력이 있으면 무슨 수요? 유효 수요. 구매력이 없으면 예비 수요. 그럼 유효 수요와 예비 수요를 구분하는 기준은 구매 의사다, 구매력이다? 구매력이다. 이렇게 저를 보시고 대답하세요. 예비 수요는 수요일까, 수요 아닐까? 예비 수요도 수요의 범위에 넣을까? 아니면 아예 걔는 수요가 아닐까? 아예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요는 반드시입니다. 유효 수요만 수요예요. 영어로 뭐야? 디맨드. 수요는 우리말이고. 자, 수요 영어로 뭐? 디맨드. 그러면 잠재 수요, 예비 수요는요. 수요 아니고 니즈라 그래. 니즈. 우리말로 뭐라고 한다? 소요. 뭐라고요? 소요. 얘는요. 소요, 니즈가 있는 거지.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수요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에서는요. 예비 수요는 수요도 아닌데 중요해요. 왜냐면 왜 중요하냐면 얘들이 뭐 하려고 해요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언제든지 뭐만 갖추면. 구매력만 갖추면 유효 수요, 앞으로 장차 수요로 전환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 사람들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혼부부들 집 사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을 텐데? 자기는 막 나는 월세가 좋아. 나는 집 사는 건 집 절대로 안 살 거야. 죽을 때까지 우리 애들도 집 못 사게 할 거야.
집을 산 부모님이 원망스러워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집 못 사는 이유가 뭐가 없어서 그래요? 구매력이 없어서. 이 사람들 고려해야 돼, 안 고려해야 돼? 고려해야지. 이 사람들이 장차 구매력만 갖추면 수요로 전환될 수 있다. 지금은 수요가 아니지만 구매력만 갖추면 언제든지 수요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예비 수요란 말을 주는 겁니다. 근데 예비 수요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수요도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합니다. 예비 신랑, 신랑이야, 신랑 아니야? 아니듯이 예비 수요, 수요 아닙니다. 예비 신랑 곧 신랑 돼 안 돼? 되기 때문에 예비 신랑이니까 곧 신랑 되겠지 뭐. 그러니까 곧 될 테니까 고려는 해줘야 되지만 현 상태로서는 수요가 아닌 겁니다. 영어로 수요는 뭐라 그러죠? 디맨드라고 합니다. 소요는 뭐라고 하죠? 니즈. 구분 기준은 뭐다? 구매력이다. 구매력 있으면 수요 디맨드고요. 구매력 없으면 니즈 소요다. 이거 한번 한 적 있다 없다? 이거 한번 한 적 있습니다. 한 적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우리 수요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 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죠. 똑같습니다. 일정 기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러면 수요가 되고요. 일정 기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러면 공급이 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일정 기간이 나와야 되니까 무슨 개념이고? 유량의 개념이겠죠. 맞아요? 그리고 판매한 거야, 판매하고자 하는 거야. 하고자 하는 거, 사전적 개념이고. 판매 의사와 판매 능력, 공급 능력 갖춰야 됩니다. 무슨 공급? 유효 공급. 조심하셔야 될 건 요겁니다. 얘는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고요.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얘기합니다. 근데 가격은 최소 가격을 얘기합니다. 수량은 무슨 수량이지만, 최대 수량이지만, 가격은 무슨 가격이다? 최소 가격이다. 무슨 말인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 10억이라는 가격에 거래가 됐다. 근데 공급자가 제시하는 가격은 수요자가 제시하는 가격은 어떤지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얼마에 거래가 됐는데 10억에 거래가 됐는데 잘 들어.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10억에 팔고 싶어요. 얼마에 팔고 싶다고? 처음에 내놓을 때 얼마에 내놔야 돼? 11억에 내놔야 돼. 10억에 팔고 싶으면 10억에 내놓으면 10억 못 받아요. 절대로 못 받아요. 11억에 내놔야 됩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어떤 물건을 꼭 10억에 사고 싶어. 나는 진짜 10억을 꼭 사고 싶어. 그러면 처음에 10억에 사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 처음에는 9억에 사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 돼. 아니, 그러면 갭이 지금 2억이 나잖아, 그치? 이때 이제 중개업자의 능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2억 갭인 차이가 나면 A라는 중개업자들은요, 거래가 안 되겠네 하고 포기를 해요. 근데 특정 중개업자는요, 잠깐 일단 요거 한번 조율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공급자를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자꾸 아니 지금 요즘 막 이렇게 경기도 안 좋고 규제도 너무 심하고 평생 가지고 갈 거야 이거? 맘먹은 김에 팔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야 9억에 못 사. 평생 무주택자로 살 거야. 나도 내 집 등기 한번 쳐봐야 될 거 아니야. 좀 더 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억에 거래가 되었을 때 이 가격의 성격을 제가 묻는 거예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요자가 지불할 수 있는 무슨 가격의 의미를 갖냐면 최고 가격의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가격이요? 최고 가격. 근데 누구 가격은요? 공급자 가격. 공급 가격은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최소 가격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 밑으로는 팔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10억이라는 가격의 성격은요.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지불을 못하는 거야. 내가 지불할 최대 가격이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 밑으로 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지. 이 가격은 최소 가격의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수요 가격은 최고 가격인데 공급 가격은 최소 가격입니다. 참고로 기억을 하시고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공급자에는 종류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규, 하나는 기존. 이건 앞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유량하는 거랑 저량하는 거 배운 적 있습니까? 부동산을 유량으로 공급하는 것은 착공해서 완공까지 해야 되니까 신규로 공급하는 것을 말해요. 얘는 유량 공급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량 공급자. 여러분들 부동산을 시점에서 공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부동산을 시점에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하는 공급은 안 되지만 기존에 이미 지어져서 만들어져 있는 주택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요. 한 놈 이사 내보내버리면 공시대 돼버립니다. 그럼 바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도배장판 딱 해버리면 시점에서도 공급이 가능한 주택이 있습니다. 기준 주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은 신규 생산 유량 공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 저량 공급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공급함수 앞에서 했던 건데 공급과 그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계를 함수화시킨 것을 공급함수라고 합니다. 공급함수의 기본값은요. 뭐라 그랬죠? 아까죠?
QS는 이 기본값입니다. 뭐라고요? QS는 수요함수의 기본값은요. QD는이 기본값이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안 나도 난다고 해. 수요함수 기본값은 뭐? QD는 공급함수 기본값은 뭐? QS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공급법칙과 공급곡선입니다. 법칙 준비. 공급법칙 어떻게? 요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 돈 되면 팔고 돈 안 되면 안 팔고. 가격과 공급량 사이 관계는 두 글자로. 한 글자로. 부호로.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내가 혼자 할게요. 예.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됩니다. 가격과 공급량 사이 관계는 두 글자로 비례, 한 글자로 정, 부호로 플러스,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상향한다. 그래요. 뭐라고요? 우상향한다. 다음 페이지 있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요거 우상향하고요. 요거는 한계 비용 곡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했던 건데 한 번 더 할게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해당 지화에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의 변화라면? 공급 양의 변화라면 해당 지화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은 무엇의 변화다? 공급의 변화다. 요거는 여러분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니까 그냥 번호만 매기고 넘어갑시다. 요거 1번이에요. 오른쪽이. 요거 2번이에요. 요거 3번이에요. 요거 4번이고. 그래서 얘는 1번이 곡선상 상향 이동 그래요. 1번. 2번이 곡선상 하향 이동 그래요. 3번이 곡선이 우하향 이동했다 그래요. 이건 4번입니다. 곡선이 좌상향 이동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서 뭐가 중요하듯이 수요의 변화가 중요하듯이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에서도 공급의 변화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공급의 변화가. 그래서 우리 왼쪽은 눈길도 주지 말고 오른쪽 공급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 지난주에 아까 했던 거. 우리 수요 증가 요인 몇 개? 8개. 기억나시죠? 38선. 기억나시죠? 어떻게 해요? 5개, 3개. 수요 증가 요인 시작. 소득 증가, 선호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은 상승. 혹시 대체재 수요는 감소. 보완재 가격은 하락. 혹시 보완재 수요는 증가. 금리 인하, 거래세 인하. 요거는 했어 안 했어? 이건 했고. 그럼 이번에는 공급 증가 요인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요거는요. 5개를 죄송합니다만 외우세요. 5개 외우셔야 됩니다. 그 중요한 건 지금 소개해드린 요 1번부터 5번까지 보이시죠? 얘들은요. 수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직 공급만 변화시킨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직 뭐를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공급만. 오직 뭐만? 공급만. 누구를 변화시키지 않고 수요를 변화시키지 않고 오직 누구만 변화시킨다? 공급만. 근데 잘 보다 보면요. 저 공급이요하고 힌트를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생산비, 생산요소 가격.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생산요소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토지, 노동, 자본을 생산요소라 그래요. 생산의 3요소 그러거든요. 근데 생산요소래요? 생산요소 가격이래요? 생산요소 가격. 토지에 대한 가격을 지대 그러고요. 노동에 대한 가격을 임금 그러고요. 자본에 대한 가격을 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파트 짓는데 비용이 들어 안 들어? 들어.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생산비, 좀 유식한 말로 생산요소 가격이라고 합니다. 다시 아파트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편안하게는 생산비, 좀 유식한 말로는 생산요소 가격. 이 비용이 하락해야 됩니다. 뭐요? 하락. 건축비 똑같은 말입니다. 건축 자재 가격이 하락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짓는데 가장 크게 들어가는 원가가 요즘엔 2개래요. 첫 번째는요. 아파트 짓는데 가장 크게 들어가는 원가는 뭐지? 당연히 토지 가격이지. 여러분들 저기 강남의 아파트가 100억짜리 있어 없어? 30평, 9평 아파트 100억짜리 있어 없어?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구나. 100억짜리 있어요, 여러분들. 9평 기준 강남의 아파트가 그 반포동도 80억 넘었고요. 압구정은 100억 넘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는군요. 그리고 시골에는 아파트 같은 9평 아파트가 뭐 1억 할 수도 있지. 같은 아파트 가격이 그 100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자재 차이인가? 자재? 그럼 뭐가 차이예요? 땅값 차이예요. 토지 가격 차이, 토지 가격. 땅값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혹시 뉴스 같은 거 보다가 압구정의 안부선 아파트 가격이
뭐 이렇게 80억 됐다, 100억 됐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아니 무슨 저런 철근 콘크리트 덩어리가 100억이야라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요. 그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근 콘크리트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가격이죠? 토지 가격입니다. 토지 가격. 땅값이에요. 두 번째, 요즘 여러분들 이게 많이 올랐대요. 건설 노동자 임금. 시험에는 꼭 건설 노동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냥 임금 해버리면 아파트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는 매칭이 안 되니까 건설 노동자 이렇게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건설 노동자 임금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건설 노동자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건설 일이 좀 이렇게 험한 일, 뭐 그리고 약간 고생스러운 일 이렇게 인지가 많이 됐었는데 요즘에는요 이렇게 4시 반, 5시쯤 되면 정리하고 집에 간대요. 워라벨. 그래서 이렇게 옛날 막 이렇게 막걸리 먹고 소주 먹고 막 이렇게 취해서 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무튼 건설 노동자 임금도 하락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생산 기술이 발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6번까지 죄송합니다. 6번까지 봐야 되겠다. 주택 건설 업체 수까지 죄송합니다. 주택 건설 업체 수까지 쪽수도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뜨면 6번까지입니다. 얘는 수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직 공급만 변화시킨다라는 건데 일단 절 보시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생산 요소 가격, 생산비, 건축비는 뭐 해야 되고? 하락. 토지 가격도 하락. 건설 노동자 임금도 하락. 생산 기술 발달. 쪽수는 무조건 많은 게 좋아요. 수요 쪽에서는 쪽수를 인구수 그래요. 인구수. 공급 쪽에서는 쪽수가 건설업체 수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그 사후역 쪽에 빵집이 1개 있는 게 빵 공급이 잘 되겠어요? 빵집이 10개 있는 게 빵 공급이 잘 되겠어요? 10개. 쪽수는 무조건 많아야 돼요. 수요자도 쪽수가 많아야 수요가 증가되고요. 공급자들도 쪽수가 많아야 공급이 증가됩니다. 건설업체 수 증가합니다. 근데 제가 찍으면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들 얘들은요. 나 공급이요 하고 표를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수요하고 제발 결부시키지 마세요. 저는 오직 공급만 변화시키고 있어요 라고 지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몰라요. 여러분들만. 근데 여러분 이걸 모를 수가 없는 게 수요 증가 요인이 몇 개 있다 그랬죠? 8개. 지금 이거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5개. 이거 8개. 요거 빼고는 다 공급만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조심하셔야 될 거 2개만 좀 알려드릴게요. 혹시 문제 풀다가 금리가 뜨잖아. 근데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돈을 빌려요, 안 빌려요? 빌리고 아파트 짓는 놈들은 돈을 빌려요, 안 빌려요? 더 많이 빌려요. 돈 빌리는 놈은 수요자들만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공급자들도 돈을 빌리기 때문에 둘 다 금리가 떨어져야지 공급이 증가된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규제가 완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규제 완화를 해석을 잘 못하더라고. 건폐율 용적률이 증가되는 게 규제 완화예요. 여러분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덜 짓게 만들어준다, 더 짓게 만들어준다. 더 짓게가 완화예요. 그러면 용적률 건폐율을 갖다가 축소시키는 게 완화입니까? 확대시키는 게 완화입니까? 증가시키는 게 완화입니다, 여러분들. 건폐율 50%를 60%로, 60을 70으로 만들어주는 게 완화라고요. 용적률 200을 300으로, 300을 350으로 만들어주는 게 완화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공법 시간에 배울 건데, 우리 주거 지역에 가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이렇게 가면서 용적률이 늘어나요. 1종 일반보다는 2종 일반이, 2종 일반보다는 3종 일반이 용적률이 늘어나고, 용적률이 주거 지역에서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면 준주거예요. 뭐라고요? 준주거. 그래서 나중에 원래 이 지역은 1종 일반 또는 2종 일반이었는데 얘를 3종 일반으로 재건축하면서 바꿔주거나 준주거로 바꿔주는 것을 종상향이라고 그래요. 종상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더 짓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더 짓게. 그래서 막 정부가 구청에서 종상향 해드릴게요. 그러는데 뭐 종상하고 지랄이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종상향 해주는 건 엄청 좋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건폐율 용적률을 증가시켜 주는 게 좋은 겁니다. 뭐 말을 할 때 먹어야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죠? 여러분들 앞으로 중개업할 때 이런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다. 그래서 수요 증가 요인과 공급 증가 요인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 보시고 책을 좀 넘기셔서 지난 수업에서 했었던 거 86쪽을 한번 볼까요? 86쪽. 좀 수업이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86쪽에 가시니까 토지 공급의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공급과 무슨 공급이 있는데?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이 있습니다. 아까는
우리 첫째 주에 저랑 만나서 수업했던 내용인데 그때는 그냥 때려서 외웠다면 지금은 이해를 좀 한번 해봅시다. 토지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그렇지.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맞아요? 그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건 무슨 성 때문인데? 부증성 때문인데 세로축이 뭐고?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일 때 공급 함수는요. QS는 4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QS 몇 개에서? 40개에서 양이 고정돼 있다. 이걸 방금 배웠잖아. 그럼 이게 물리적 공급 곡선 맞습니까? 맞아요? 무슨 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불가능한데 이걸 뭐라고 읽는다 이제는? 완전 비탄력 수직이라고 읽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은 어떤 모양이고? 수직이고 탄력성으로 얘기하면 완전 비탄력 몇 개 고정? 40개 고정. 근데 택지량은 용도 전환해가지고 10개에서 15개, 20개, 25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원래 공급 곡선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공급 곡선은 어떤 모양이라 그랬죠? 아까 제가 우상향. 그래서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가능하고 원래 공급 곡선의 모양인 우상향 보다 탄력적인 형태의 공급 곡선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안 배웠는데 마지막입니다. 이제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경제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기는 신규로 공급할 수 없을 만큼의 짧은 기간이고 장기는 신규로 공급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간이다 그랬어요. 그럼 단기는 공급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비탄력적이고 급경사다 그래요. 장기는 공급이 잘 됩니다. 탄력적이고 완경사라 그래요. 그래서 공급 곡선은 딱 세 가지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물리적 공급, 단기, 장기. 물리적은 어떻다 그랬어요? 방금 완전 비탄력의 수직. 단기는 비탄력의 가파름. 장기는 탄력의 완만함.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는 물단장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물단장. 여러분들 펜 한번 들어보실래요? 펜을 들어서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펜을 한번 해줘요.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파르게 한번 만들고 완만하게 한번 만들고. 그래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잘 따라하세요. 물단장. 시작.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물단장입니다. 뭐라고요? 물단장. 물단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급 곡선은 종류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물단장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 물 한번 해볼까? 물리적 공급은 뭐예요? 완전 비탄력의 수직이에요. 단기는요? 비탄력의 가파름. 장기는 탄력의 완만함. 이걸 제가 왜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하라고 하냐면 제가 분명히 물단장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잠깐 귀찮아서 안 따라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잠깐 귀찮은 거야. 연필 들려고 하니까 안 들고 싶은 거지.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어떤 짓을 하냐면 물단장 해야 되는데 물단장 이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단장 장렬히 전사합니다. 뭐 해야 되는데? 물단장 했는데 물단장 이지라라고 이제 장렬히 전사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단장 이렇게 해야 된다고. 물단장 이렇게 물단장. 여러분들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출근해야 되는데 늦잠을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8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세수하고 머리 감고 출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때는 대충 그 거울 앞에서 이렇게 물단장하고 출근하시는 겁니다. 지각했을 때는 뭐 한다고요? 나도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지각했을 땐 뭐 우리에게 뭐가 있다? 물단장이 있다. 거울 앞에서 대충 물단장하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더 지각했을 때는 침단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물단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단장입니다. 물리적은 완전 비탄력의 수직, 단기는 비탄력의 가파름, 장기는 탄력의 완만함. 물단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의 공급 곡선이고 조금 어려운 겁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거.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고 뭐 출제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제 가능성은 100%짜리니까 조금 쉬셨다가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로 갈게요. 쉬겠습니다.